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밤 11시 45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인근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은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높이 20m 전신주 꼭대기에 걸쳐진 철제 와이어에 양 손목이 묶인 채로 남자는 공중 부양하듯 매달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흰색 분장이 칠해져 있었다. 광대 분장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신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은 한 장의 종이였다. 종이에는 붉은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음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파피루스 서커스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것이 2023년 가을 서울을 공포에 빠뜨린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이었다.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8시 마포구 합정동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최상층에 자리 잡은 강역 탐정사무소에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300평 규모의 사무소 전체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창문에 부착된 강역 탐정사무소라는 글자가 아침 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해나는 이미 출근하여 인공지능 세종의 전원을 올리고 아침 뉴스 스캔을 가동시킨 상태였다. 세종은 2026년 최신 버전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사건 분석과 데이터 처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장비였다. 이해나는 세종을 다루는 데 있어 누구보다 능숙했다. 세종의 대형 스크린에 뉴스가 떠올랐다. 상암동 전신주 위 시신 발견, 경찰 수사 착수, 피해자 신원 확인 중. 이해나의 눈이 빠르게 기사를 읽었다. 그녀의 직감이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감지했다. 광대 분장과 파피루스 서커스라는 단어가 그녀의 프로파일러로서의 감각을 자극했다. 강역이 출근한 것은 9시였다. 그는 검은색 코트를 벗으며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나정희가 커피를 내려 건넸고 강역은 한 모금을 마신 뒤 창밖을 바라보았다. 43살의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근무한 베테랑 형사 출신이었다. 사직 후 이 사무소를 차린 지도 2년이 지났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부유했지만 그가 탐정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이 아니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겠다는 사명감이 그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이해나가 집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탐정님,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상암동 사건의 속보가 떠 있었다. 강역이 기사를 읽었다. 그의 눈이 파피루스 서커스라는 단어에서 멈추었다. 파피루스 서커스 들어본 적 있어요? 이해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세종에게 검색을 돌려놓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무소 전화가 울렸다. 나정희가 받았다. 잠시 뒤 나정희가 집무실로 왔다. 탐정님, 마포경찰서 강력팀 이상훈 팀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문을 요청하신다고 합니다. 강역은 경찰에 있을 때부터 이상훈과 동기였다. 그가 전화를 받았다. 이 팀장 오랜만이야. 이상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강역아, 어젯밤 상암동 사건 뉴스 봤지?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야. 너 좀 와줄 수 있어? 강역이 대답했다. 30분 안에 갈게. 이해나는 이미 차량 출발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강역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녀의 철두철미함이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에 이해나가 운전석에 앉았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고수의 수준이었다. 차가 합정동을 빠져나와 마포 경찰서로 향했다. 이동 중에 세종이 분석 결과를 이해나의 태블릿으로 전송했다. 이해나가 읽었다. 탐정님, 파피루스 서커스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파피루스 서커스는 2023년 8월부터 전국 소도시를 돌며 순회 공연을 해온 소규모 서커스단입니다. 대표 겸 단장은 진우현 1975년생 48살 남성. 전직 마술사 출신으로 2020년에 서커스단을 설립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이 서커스단의 단원 교체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3년간 등록된 단원이 28명인데 현재 재직 중인 단원은 7명뿐입니다.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21명이 떠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행방은요? 이해나가 대답했다. 세종이 추적 중입니다. 일부는 자진 퇴사로 기록되어 있고
일부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마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이상훈 팀장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환갑이 가까운 나이에도 정정한 체격의 형사였다. 강혁 고맙다 와줘서. 이거 진짜 기괴한 사건이야. 회의실로 이동한 뒤 이상훈이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피해자는 정민수 29살 남성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 상암동 인근 원룸에 혼자 거주. 쌓이는 경추골절에 의한 즉사.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와이어에 의해 목이 꺾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신 발견 위치는 전신주 위인데 그 높이까지 시신을 올리려면 적어도 두세 명의 인력과 전문 장비가 필요해요. 강혁이 물었다. 현장 보존 상태는요? 이상훈이 대답했다.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 가볼래? 세 사람은 상암동 현장으로 이동했다. 현장은 월드컵 공원 남측 외곽 한적한 도로변이었다. 전신주 주변으로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감식반이 작업 중이었다. 시신은 이미 부검을 위해 이송된 상태였다. 강혁이 현장에 들어섰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 발동했다. 있는 것. 전신주 하단에 와이어 고정용 클램프 2개가 남아 있었다. 전문 등반 장비였다. 바닥에 타이어 자국이 있었다. 대형 차량의 것이었다. 없는 것. 현장 주변에 CCTV가 없었다. 이 도로는 공원 외곽으로 야간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어색한 것. 전신주 주변 잔디밭에 꽃잎이 흩어져 있었다. 붉은색 장미 꽃잎이었다. 마치 무대 위에 뿌려진 것처럼. 강혁이 꽃잎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건 연출이에요. 범인은 이 살인을 공연으로 만든 겁니다. 이에나가 타이어 자국을 촬영하며 말했다. 대형 트럭 또는 버스 크기의 차량이 이곳에 정차했습니다. 서커스단이 사용하는 차량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상훈이 물었다. 파피루스 서커스가 범인이라고 보는 건가? 강혁이 대답했다.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현장에 남겨진 메시지와 광대 분장은 분명히 서커스를 모방하거나 서커스 자체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과 이에나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나와 합류했다. 43살의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인 그는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으로서 현장 감식부터 법의학 분석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송태풍 박사가 현장 사진을 분석하며 말했다. 와이어 고정 방식을 보면 이건 서커스나 공연 분야의 전문가가 한 일이야. 리깅 기술이라고 하는데 공중 퍼포먼스에서 연기자를 매다는 데 사용하는 기법이거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커스 전문가의 기술이 사용됐다는 거군요. 이에나가 세종의 분석 결과를 화면에 띄웠다. 파피루스 서커스의 최근 공연 일정입니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경기도 파주에서 공연했고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상암동 월드컵 공원 인근 빈 부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에 철수했습니다. 강혁의 눈이 빛났다. 시신이 발견된 게 10월 27일이고 서커스단이 철수한 게 26일이야. 하루 차이예요. 이에나가 덧붙였다. 그리고 피해자 정민수의 SNS를 확인한 결과 10월 20일에 파피루스 서커스 공연을 관람했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사진도 있어요. 화면에 정민수의 SNS 게시물이 떴다. 사진 속에는 화려한 조명 아래 서커스 텐트 내부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공중 줄타기를 하는 여성이었다. 댓글에 정민수가 이렇게 적어 놓았다. 이 여자 진짜 미쳤다. 천사인가. 다음 공연 때 또 가야지. 강혁이 말했다. 피해자는 서커스 공연을 보고 특정 여성 단원에게 매료된 겁니다. 이에나가 세종에게 파피루스 서커스 단원 명단을 검색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은 사업자 등록 정보와 공연예술진흥법상 등록된 단원 정보를 크로스 체크하여 결과를 내놓았다. 현재 등록된 여성 단원은 3명이었다. 그중 공중 퍼포먼스를 담당하는 여성은 1명이었다. 이름은 율리아 26세 본명 미상. 강혁이 중얼거렸다. 율리아, 예명인가요? 이에나가 대답했다. 네, 본명을 찾아보겠습니다. 세종이 얼굴 인식과 주민등록 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결과 율리아의 본명은 김세영 1997년생 26세 여성 본적 경상남도 창원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김세영, 이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합니다.
그날 오후 세종이 김세영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완성했다. 김세영은 창원 출신으로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시설에서 자랐다. 2016년에 서커스 학교에 입학했고 2018년부터 여러 소규모 서커스단에서 활동했다. 2021년에 파피루스 서커스에 합류한 이후 줄곧 이 서커스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특기는 공중 줄타기와 트라페즈였다. 그런데 세종이 추가로 발견한 정보가 있었다. 파피루스 서커스가 순회 공연을 한 도시들에서 공연 직후 또는 며칠 내에 젊은 남성이 실종된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 2022년 전주에서 1명, 2023년 대전에서 1명, 2023년 천안에서 1명, 그리고 10월 파주에서 1명, 합계 4명의 남성이 파피루스 서커스 공연 이후 실종되었으며 그중 2명은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강혁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일어섰다. 패턴이 있어요. 서커스가 지나간 자리마다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종이 아니라 살인으로 나타났어요. 이에나가 말했다.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범행이 대담해지고 있어요. 송태풍 박사가 말했다. 연쇄범의 전형적 패턴이야.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하다가 점점 과시욕이 커지는 거지. 이번에 시신을 전신주 위에 공개적으로 전시한 건 자신감의 표출이야. 강혁이 결단을 내렸다. 파피루스 서커스의 다음 공연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가봐야 해요. 이에나가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다음 공연은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인천 연수구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동하려면 내일 출발해야 합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해 주세요. 그날 밤 강혁은 사무소에 홀로 남아 사건을 정리했다. 그의 앞에는 피해자 정민수의 사진과 실종자 4명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이었다. 강혁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설이 형성되고 있었다. 서커스단의 여성 단원 율리아, 즉 김세영이 미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남자들이 서커스에 접근하고 이후 사라지거나 죽는다. 서커스 단장 진우현이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 그러나 동기가 불명확했다. 왜? 무엇을 위해? 강혁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 강혁이야.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진우현이라는 사람 혹시 전과 기록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강민혁이 대답했다. 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뉴스에 나온 그 상암동 사건이냐? 강혁이 대답했다. 응? 경찰 자문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한 점이 많아. 강민혁이 말했다. 알겠어. 내일 아침까지 확인해서 보내줄게. 조심해라, 혀가. 2023년 10월 29일 일요일 아침 강민혁이 보내온 자료를 강혁이 확인했다. 진우현의 전과 기록은 없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이력이 있었다. 진우현은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10년간 거주한 이력이 있었고 그곳에서 마술과 서커스를 배웠다. 그리고 2015년에 귀국한 뒤 한동안 무직 상태였다가 2020년에 파피루스 서커스를 설립했다. 일본 체류 기간 중 그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강혁이 이에나에게 말했다. 진우현이 일본에서 뭘 했는지 알아봐야 해요. 이에나가 대답했다. 세종의 일본 측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날 오후 강혁과 이에나는 인천 연수구로 향했다. 파피루스 서커스의 다음 공연장을 사전 답사하기 위해서였다. 공연장은 연수구 외곽의 대형 주차장 부지에 마련될 예정이었다. 아직 서커스단이 도착하기 전이라 빈 부지만 남아 있었다. 이에나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CCTV 위치를 확인해 놓겠습니다. 공연 기간 중 감시가 필요할 테니까요. 강혁은 부지 주변의 지형을 눈에 익혀두었다. 골목과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그의 추격 능력이 여기서도 작동하고 있었다. 만약 추격전이 벌어진다면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 차단이 가능한지를 머릿속에 입력했다. 인천에서 돌아온 뒤 이에나가 세종의 분석 결과를 가져왔다. 탐정님, 파피루스 서커스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실종된 4명의 남성 중 전주 실종자 1명이 2023년 7월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강혁이 눈을 크게 떴다. 어디서요? 이에나가 대답했다. 전라북도 완주군 산속에서 등산객이 발견했습니다.
당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세종이 DNA 데이터베이스를 교차 분석한 결과 전주 실종자 김태훈 28살과 일치했습니다. 강혁이 물었다. 사인은요? 이해나가 말했다. 추락사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으로 판정되었는데 해당 지역에 절벽이 있었고 그곳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고인지 판단되지 않아 미제로 남았어요. 강혁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추락사. 서커스에서 공중 묘기를 하다 추락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범인은 서커스 퍼포먼스의 형태로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송태풍 박사가 끼어들었다. 그럼 상암동 피해자 정민수는 와이어에 매달린 채 목이 꺾여 죽었어. 이건 트라페즈, 공중근해에서 떨어지는 형태를 모방한 거야. 전주 피해자 김태훈은 순수 추락사, 이건 줄타기에서 떨어지는 형태고, 강혁이 말했다. 서커스 공연의 각 종목별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의식적인 살인이에요. 범인에게 이건 공연입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그렇다면 다음 피해자도 서커스 종목의 형태로 살해될 겁니다. 아직 수행되지 않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송태풍 박사가 서커스 종목을 나열했다. 줄타기는 수행됨, 트라페즈도 수행됨, 남은 건 저글링 칼날 돌리기 맹수 조련 인간대포 같은 것들이지. 강혁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요. 서커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10월 30일 월요일, 파피루스 서커스가 인천 연수구 공연장에 도착했다. 대형 트럭 3대와 버스 1대가 빈 부지에 들어섰고 단원들이 텐트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 이해나가 세종과 연결된 최첨단 드론을 띄워 원격으로 서커스단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드론은 소형이라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았고 고해상도 카메라로 현장을 실시간 촬영하고 있었다. 드론 영상을 통해 단원들의 모습이 확인되었다. 7명의 단원이 텐트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중 한 남자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 키가 185cm 정도의 마른 체형이었고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진우현이었다. 그리고 여성 한 명이 트럭에서 내려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긴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키 107cm 정도의 마른 여성이었다. 율리아 즉 김세영이었다. 이해나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다. 저 여자의 표정을 보세요. 다른 단원들은 웃고 떠들면서 일하는데 김세영만 무표정이에요. 어딘가 멍한 눈을 하고 있어요. 강혁이 화면을 주시했다. 강제적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녀가 자발적으로 미끼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강요당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1일 수요일, 공연 첫날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일반 관객을 가장하여 공연을 관람하기로 했다. 이해나가 온라인으로 표 2장을 예매했다. 두 사람은 캐주얼한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강혁은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이해나는 안경을 바꿔 착용했다. 저녁 7시 공연장에 도착했다. 대형 원형 텐트가 세워져 있었고 입구에 파피루스 서커스라는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관객은 약 200명이었다. 대부분 가족 단위였지만 젊은 남성 그룹도 여럿 보였다. 텐트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관객을 맞이했다. 무대는 원형이었고 주변으로 관객석이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무대에서 가까운 3번째 줄에 앉았다. 공연이 시작되었다. 먼저 광대 3명이 등장하여 코믹한 묘기를 선보였다. 공 던지기와 물구나무 서기 등 가벼운 공연이었다. 관객들이 웃었다. 이어서 마술사가 등장했다. 진우현이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카드 마술과 소실 마술을 선보였다. 능숙한 솜씨였다.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강혁의 눈에 포착된 것이 있었다. 진우현이 마술을 하면서 관객석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특히 젊은 남성 관객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고 있었다. 물색하는 눈이었다. 중간 휴식 시간이 끝나고 후반 공연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율리아가 등장했다. 흰색 레오타드를 입은 그녀가 무대 중앙에 서자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창백한 피부에 큰 눈, 긴 속눈썹, 가녀린 체형이 무대 조명 아래에서 비현실적으로 빛났다. 강혁도 잠시 그녀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렸다. 그의 옆에서 이해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탐정님, 관객들의 반응을 보세요. 강혁이 주변을 살폈다. 남성 관객들의 시선이 모두 율리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중 일부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다. 율리아는 높이 15m의 줄 위로 올라갔다. 안전망이 없었다. 그녀가 줄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려했고 위태로우면서도 아름다웠다. 공연이 끝나자 폭발적인 박수가 쏟아졌다.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이 빠져나갈 때 강혁은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텐트 뒤편 출구 쪽에서 진우현이 몇몇 젊은 남성 관객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네주고 있었다. 강혁이 이에나에게 눈짓을 했다. 이에나가 스마트 렌즈를 통해 그 장면을 촬영했다. 진우현이 건네준 것은 명함 크기의 카드였다. 차로 돌아온 뒤 이에나가 촬영한 영상을 확대했다. 카드에 적힌 내용을 세종이 이미지 분석으로 읽어냈다. 파피루스 서커스 특별 오디션. 당신도 무대 위의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율리아의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선발된 분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강혁이 말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율리아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유혹으로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에나가 말했다. 정민수도 이 카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SNS에 다시 가겠다고 썼잖아요. 카드를 받고 연락했을 거예요. 강혁이 결정을 내렸다. 잠입 수사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오디션에 지원해야 해요. 이에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강혁을 바라보았다. 탐정님이 직접요?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나이가 맞지 않아요.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때 나정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탐정님, 마포경찰서 이상훈 팀장님이 긴급 연락 왔습니다. 상암동 사건 관련하여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어디서요? 나정희가 대답했다. 인천 연수구입니다. 오늘 밤에요. 강혁과 이에나는 즉시 인천으로 향했다. 이에나가 시속 120km로 차를 몰아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연수구 외곽 건설 중단 현장이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이미 와 있었다. 이상훈이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강혁, 이거 봐라. 그가 가리킨 곳은 건설 현장의 크레인 아래였다. 남자 한 명이 쓰러져 있었다. 온몸에 칼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시신 주변으로 대형 칼 여러 자루가 꽂혀 있었다. 마치 칼 던지기 공연에서 관역 역할을 한 사람처럼. 강혁이 시신 옆에 쪼그려 앉았다. 피해자의 주머니를 확인했다. 역시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붉은 잉크로 적혀 있었다. 오늘의 공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음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피루스 서커스. 강혁이 일어서며 이를 악물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 피해가 나오기 전에. 이상훈이 물었다. 피해자 신원은 아직 확인 안 됐어. 신분증이 없어. 이에나가 세종에게 얼굴 인식을 의뢰했다.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얼굴 사진을 세종이 분석했다. 3분 뒤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는 이강준 31살 남성 인천 거주 물류회사 직원이었다. 강혁이 물었다. 파피루스 서커스와의 접점은요? 이에나가 이강준의 SNS와 통화 기록을 세종에게 분석시켰다. 결과가 나왔다. 이강준은 10월 30일 파피루스 서커스 공연을 관람했다. 첫날 공연이었다. 그리고 11월 1일에 알 수 없는 번호로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통화 시간 3분, 강혁이 말했다. 공연을 보고 카드를 받았고 다음 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었어요. 범행의 주기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이에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탐정님, 서커스가 인천에서 공연하는 건 11월 5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요. 강혁이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긴급해. 파피루스 서커스 관련 연쇄살인이야. 인천에서 두 번째 피해자가 나왔어. 서커스 단장 진우현에 대한 체포영장이 필요해. 강민혁이 대답했다. 혀가 영장을 청구하려면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해. 지금 가진 건 뭐야? 강혁이 대답했다. 정황 증거뿐이야. 하지만 패턴이 너무 명확해. 강민혁이 말했다. 정황만으로는 영장이 안 나와. 물증을 확보해. 내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끄는 강혁이 이에나에게 말했다. 물증이 필요해요.
서커스 내부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에나가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위험해요. 이에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탐정님, 저는 장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맥가이버 수준이에요. 위장 카메라와 도청기를 몸에 부착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 프로파일링 능력이면 진우현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강혁은 잠시 망설였다. 이에나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에나 씨.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이에나가 미소를 지었다. 탐정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언제 실수한 적 있어요? 강혁이 결국 동의했다. 대신 저와 송 박사님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즉시 빠져나오세요. 다음 날인 11월 2일 이에나는 서커스 공연장을 찾았다. 이번에는 관객이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 공연 전 시간에 서커스 뒤편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이력서를 들고 있었다. 위장 신부는 이미나 28살 프리랜서 안무가였다. 텐트 뒤편에서 단원 한 명을 만났다. 저기요, 혹시 오디션 담당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 공중 퍼포먼스에 관심이 있어서요. 단원이 그녀를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말했다. 잠깐만요. 안에 들어가서 물어볼게요. 잠시 뒤 진우현이 직접 나왔다. 가까이서 본 그는 마른 체격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눈이 깊고 어두웠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디션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여성분은 처음인데 이에나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저 어릴 때부터 서커스를 좋아했거든요. 안무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공중 퍼포먼스에도 관심이 생겨서요. 진우현이 그녀를 천천히 관찰했다. 그의 눈빛에 계산하는 빛이 있었다. 좋아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에나가 진우현을 따라 텐트 안쪽으로 들어갔다. 강혁은 승용차 안에서 이에나의 위장 카메라 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송태풍 박사도 옆에서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 텐트 내부 뒤편은 분장실과 의상실 그리고 연습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진우현이 이에나를 연습 공간으로 안내했다. 높이 3m 정도의 낮은 줄이 설치되어 있었다. 진우현이 말했다. 간단한 균형 감각 테스트입니다. 저 줄 위에 올라가서 걸어보시겠어요? 이에나는 실제로 운동신경이 뛰어났다. 그녀는 줄 위에 올라가 안정적으로 몇 걸음을 걸어 보였다. 진우현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대단하시네요. 소질이 있으세요. 그때 연습 공간 구석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세영 즉 율리아였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무표정하게 이에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에나가 그녀에게 가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공연 정말 멋지게 보았어요. 김세영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빛이 서려 있었다. 진우현이 이에나에게 말했다. 내일 다시 오실 수 있으세요? 좀 더 본격적인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에나가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서커스를 나온 이에나가 차에 타자마자 강혁에게 보고했다. 탐정님, 내부를 봤는데 연습 공간 옆에 잠긴 문이 하나 있었어요. 진우현이 그 문 쪽을 신경 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김세영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예요. 강혁이 물었다. 강제로 잡혀 있는 건가요? 이에나가 대답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물리적 속박은 아닌 것 같아요. 심리적 통제에 가깝습니다. 제 프로파일링 판단으로는 김세영은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로 인해 학습된 무력감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강혁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름답지만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 그녀가 미끼라면 본인도 피해자예요. 송태풍 박사가 말했다. 내일 이에나가 다시 들어갈 때 그 잠긴 문 안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세종이 일본 측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한 정보를 전송했다. 진우현은 일본에서 이시 마사히로라는 일본 이름을 사용하며 생활했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 관동 지역에서 활동하던 소규모 서커스단 아사쿠사 서커스의 단원이었다. 이 서커스단은 2014년에 단장이 사망하면서 해산되었는데 단장에 쌓이는 심장마비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종이 추가로 발견한 정보가 있었다.
아사쿠사 서커스 활동 기간 중 단원 4명이 공연 중 사고로 사망한 기록이 있었다. 강혁이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일본에서도 같은 패턴이었어요. 진우현은 30년 가까이 이것을 해온 겁니다. 이에나가 말했다. 그렇다면 총 피해자 수는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11월 3일 수요일 이에나는 다시 서커스를 찾았다. 이번에는 진우현과의 면담뿐 아니라 내부 탐색이 목적이었다. 그녀의 옷 안쪽에는 초소형 카메라 3대가 부착되어 있었고 귀에는 보이지 않는 이어폰이 있어 강혁과 실시간 통신이 가능했다. 진우현이 그녀를 반겼다. 이민아 씨 다시 오셨군요. 오늘은 좀 더 높은 줄에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에나가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텐트 안의 구조를 파악했다. 잠긴 문은 연습 공간 우측 통로 끝에 있었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열쇠는 진우현의 허리춤 열쇠고리에 달려 있었다. 테스트 도중 이에나가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말했다. 진우현이 텐트 뒤편 화장실을 가리켰다. 이에나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면서 잠긴 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통로는 비어 있었다. 문 앞에 도착한 그녀가 주머니에서 초소형 파이버 카메라를 꺼내 문 아래 틈으로 밀어 넣었다. 이에나의 태블릿에 문 안쪽 영상이 떴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어둡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좁은 방 안에 선반이 있었고 선반 위에 유리병들이 줄지어 있었다. 유리병 안에는 액체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에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다. 남성들의 사진이었다. 각 사진 아래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이에나가 작은 목소리로 강혁에게 속삭였다. 탐정님 보고 계시죠? 강혁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렸다. 보고 있어요. 사진들을 최대한 선명하게 촬영해 주세요. 이에나가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여 벽면 사진을 촬영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에나가 재빨리 파이버 카메라를 회수하고 몸을 돌렸다. 진우현이 통로 입구에 서 있었다. 진우현이 웃으며 말했다. 화장실은 반대쪽인데 길을 잃으셨나 봐요. 이에나가 밝게 웃었다. 아, 죄송해요. 방향치라서. 진우현의 눈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괜찮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에나는 위기를 모면하고 서커스를 빠져나왔다. 차에 돌아와 숨을 내쉬었다. 강혁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잘했어요, 에나 씨. 위험했습니다. 이에나가 대답했다. 탐정님, 그 방 안의 사진들 확인됐어요. 세종의 영상을 전송합니다. 세종이 영상을 분석했다. 벽에 걸린 사진은 모두 남성들의 사진이었으며 총 9장이었다. 그중 3장은 이미 확인된 실종자 및 피해자와 일치했다. 정민수, 김태훈, 이강준. 나머지 6장은 미확인 인물이었다. 강혁이 이를 악물었다. 9명. 최소 9명이 이 서커스와 관련되어 죽었거나 사라진 겁니다. 송태풍 박사가 말했다. 유리병 안의 것은 뭘까? 영상이 너무 어두워서 확인이 안 되는데. 이에나가 말했다. 세종에게 이미지 향상 처리를 시키겠습니다. 30분 뒤 세종이 이미지를 향상시킨 결과를 보내왔다. 유리병 안에 담긴 것은 손가락이었다. 사람의 손가락, 각 병마다 1개씩의 손가락이 포르말린으로 추정되는 액체에 보존되어 있었다. 3사람 모두 침묵했다. 강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트로피예요. 연쇄살인범이 피해자에게서 기념품을 수집하는 행위. 진우현은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잘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나가 말했다. 이제 물증이 충분합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강혁이 즉시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물증이 나왔어. 진우현의 서커스 내부에 피해자들의 인체 부위가 보관되어 있어. 영상 증거도 있고. 강민혁의 목소리가 긴장되었다. 혀가 그 영상 합법적으로 획득한 거야? 강혁이 대답했다. 형, 내부 관계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거야. 문제 없어. 강민혁이 말했다. 알겠어. 바로 영장 청구한다. 내일 아침까지 나올 수 있게 해줄게. 그러나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밤 10시 서커스 감시를 위해 드론을 띄우고 있던 이에나가 이상을 감지했다. 서커스 텐트 주변에 움직임이 있었다. 단원들이 급히 장비를 트럭에 싣고 있었다. 이에나가 외쳤다. 탐정님, 서커스가 철수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요. 강혁이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요?
공연 일정이 이틀이나 남았는데 이해나가 대답했다. 진우현이 눈치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문 앞에 간 걸 수상하게 여긴 거예요. 강혁이 결단을 내렸다. 추적해야 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두 사람은 즉시 차에 올랐다. 이에나가 드론으로 서커스 트럭의 이동을 추적하면서 동시에 운전을 했다. 서커스 차량 3대와 버스 1대가 연수구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방향은 남쪽이었다. 강혁이 이상훈에게 전화했다. 이 팀장 서커스가 야간에 도주하고 있어. 차량 번호 알려줄 테니까 추적 좀 해줘. 이상훈이 즉시 경찰 무전으로 수배를 걸었다. 이에나의 운전 실력이 빛을 발했다. 고속도로에서 서커스 트럭을 시야에 넣으면서도 발각되지 않는 거리를 유지했다. 세종이 서커스 차량의 위치를 위성으로 실시간 추적하여 이에나의 내비게이션에 표시했다. 서커스 차량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남하하고 있었다. 1시간 뒤 차량들이 서산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갔다. 충청남도 서산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서산으로 가는군요. 거기에 뭐가 있죠? 이에나가 세종에게 물었다. 세종이 답을 내놓았다. 서산시 해미면에 진우현 명의의 농가 건물이 한 채 등기되어 있습니다. 2021년 매입, 강혁이 말했다. 아지트예요. 서커스의 본거지입니다. 새벽 1시 서커스 차량들이 서산 해미면 외곽의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강혁과 이에나는 500m 뒤에서 차량 불빛을 끄고 따라갔다. 이에나의 야간 운전 능력은 탁월했다. 달빛만으로도 도로의 윤곽을 읽어내며 소리 없이 차를 몰았다. 서커스 차량들이 넓은 공터에 정차했다. 공터 뒤로 큰 농가 건물과 창고가 보였다. 강혁과 이에나는 200m 거리의 나무 뒤에 차를 숨기고 관찰했다. 단원들이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다. 진우현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버스에서 내린 김세영이 진우현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말했다. 진우현이 갑자기 손을 들어 김세영의 뺨을 때렸다. 김세영이 비틀거렸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나가 주먹을 쥐었다.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김세영은 확실히 피해자입니다. 강혁이 말했다. 지금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영장이 내일 아침에 나와요. 그 전에 움직이면 증거가 날아갈 수 있어요. 이에나가 동의하면서도 초조한 표정이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김세영이 위험해요. 강혁이 형에게 전화했다. 형 서산 해미면에 진우현의 아지트를 발견했어. 위치 공유할게. 영장 나오는 대로 즉시 투입해야 해. 강민혁이 대답했다. 혀가 새벽이라 판사 연락이 안 돼. 아침 7시에 결제 받을 수 있어. 그때까지 현장 감시하고 있어라. 내가 서산 경찰서에 특공대 대대기 요청해 놓을게. 길고 긴 밤이었다. 강혁과 이에나는 교대로 감시하며 새벽을 보냈다. 이에나가 잠시 졸다 깨어났을 때 강혁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에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탐정님 안 주무셨어요? 강혁이 대답했다. 괜찮아요. 애나 씨 잠이 이 자리에서 많이 불편하죠? 이에나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탐정님 옆이면 어디든 편해요. 그녀는 말하고 나서 순간 당황했다. 아, 그러니까 사무소 팀으로서요. 강혁이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애나 씨. 새벽 6시 건물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진우현이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이쪽을 향할 때 강혁과 이에나는 몸을 숙였다. 진우현은 한참을 주변을 살피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아침 7시 10분 강민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혀가 영장 나왔어. 서산경찰서 특공대가 15분 내로 도착할 거야. 강혁이 대답했다. 알겠어 형, 기다릴게. 7시 25분 경찰 특공대 차량 3대가 소리 없이 접근했다. 방탄복을 입은 경찰관 15명이 건물을 포위했다. 이상훈도 마포에서 이동하여 도착했다. 이상훈이 강혁에게 다가왔다. 준비됐어?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7시 30분 정확히 특공대가 진입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경찰 여러 대요라는 고함이 울려 퍼졌다. 강혁과 이에나도 뒤따라 들어갔다. 건물 내부는 넓은 거실과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거실에 있던 단원 2명이 즉시 제압되었다. 안쪽 방에서 진우현이 뛰쳐나왔다가 특공대원에게 제압당했다. 그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금세 수갑이 채워졌다. 강혁이 건물 안을 수색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하고 올라갔다. 2층의 첫 번째 방은 잠겨 있었다. 강혁이 문을 발로 걷어찼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김세영이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강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김세영 씨 괜찮으세요? 저는 탐정 강혁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김세영의 입술이 움직였다. 정말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간신히 들렸다. 이해나가 올라와 김세영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안심하세요. 끝났어요. 건물 2층의 두 번째 방은 진우현의 서재였다. 강혁이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선반이 보였다. 선반 위에 유리병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해나가 서커스 텐트에서 본 것과 같은 광경이었다. 그리고 병의 수는 텐트에서 본 것보다 많았다. 총 15개였다. 강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5명. 서재의 책상 서랍에서 노트가 발견되었다. 노트에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서커스 종목이 적혀 있었다. 2021년 9월 전주 김태훈 줄타기, 2022년 3월 대전 박성호 불쇼, 2022년 7월 천안 이재민 인간대포, 목록은 계속되었다. 마지막 항목은 2023년 11월 인천 이강준 칼 던지기였다. 송태풍 박사가 서재로 들어와 노트를 읽었다. 이건 범행 일지야, 날짜 장소 피해자, 그리고 죽이는 방식을 서커스 종목으로 분류해 놓았어. 강혁이 노트를 넘겼다. 마지막 페이지에 아직 수행되지 않은 계획이 적혀 있었다. 다음 공연, 인간대포, 대상 미정, 트라페즈 듀엣, 대상 이민아, 강혁의 피가 얼어붙었다. 이민아, 이해나의 위장 이름이었다. 그가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도 그것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탐정님 들킨 건 아니에요. 진우현은 제 정체를 몰랐어요. 다만 새로운 타깃으로 저를 점찍은 거예요. 여성이라도 상관없이. 강혁이 이를 악물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해나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안 됐잖아요. 탐정님이 계셨으니까요. 진우현이 경찰서로 이송된 후 본격적인 취조가 시작되었다. 강혁은 참관인으로 취조에 배석했다. 진우현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적 없어요. 서커스 단원들이 공연 중 사고로 죽은 것뿐이에요. 나는 단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물증이 너무 명확했다. 유리병 안의 손가락들, DNA가 실종자들과 일치했고 범행 일지 노트가 결정적이었다. 취조가 3일째에 접어들었을 때 진우현은 태도를 바꾸었다. 진우현이 입을 열었다. 좋아요. 다 말하겠습니다. 강혁이 그를 바라보았다. 진우현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진우현이 말했다. 저는 죽음의 예술가예요. 서커스라는 건 원래 죽음과 맞닿아 있는 예술이에요. 공중을 나는 순간 사람은 생과 사의 경계에 서거든요. 저는 그 순간을 완성시킨 것뿐이에요. 떨어지는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보존하고 싶었어요. 강혁이 물었다. 그래서 손가락을 잘랐나요? 진우현이 미소를 지었다. 그건 관객의 표를 모으는 거예요. 서커스 입장권이죠. 제 공연을 본 특별한 관객들에게서 받은 입장권. 강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취조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강력계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그였다. 15명의 젊은이들이 한 미치광이의 자기 만족을 위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듯했다. 진우현이 체포되었고 김세영은 보호시설로 이송되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통보가 이루어졌고 유가족들의 통곡이 이어졌다. 그러나 강혁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었다. 사무소로 돌아온 뒤 강혁은 며칠간 사건 기록을 반복적으로 검토했다. 그리고 10월 열일째 되는 날 그가 이해나를 불렀다. 애나 씨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해나가 물었다. 무엇이요 탐정님? 강혁이 대형 화면에 진우현의 범행 일지를 띄웠다. 여기 보세요. 15명의 피해자 목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의 피해자 4명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한국에서의 범행만 기록한 거예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요. 일본 피해자까지 합하면 19명인데 노트에는 15명만 있어요. 강혁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피해자들의 프로필을 보세요. 한국에서의 15명 중 12명은 20대에서 30대 남성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3명은 다른 유형이에요. 이에나가 노트를 다시 확인했다. 강혁의 말이 맞았다. 3명은 40대에서 50대 남성이었고 그 3명의 직업이 흥미로웠다. 한 명은 사설 탐정이었고 한 명은 기자였고 한 명은 형사 출신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이 3명은 다른 12명과 성격이 달라요. 이 3명은 서커스의 비밀을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진우현이 자신을 추적하는 자들을 제거한 겁니다. 이에나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그러면 탐정님도 위험했던 거잖아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3명을 죽인 방식이 다른 12명과 달라요. 12명은 서커스 종목 형태로 죽었는데 이 3명은 단순히 실종 처리되었어요.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에나가 물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강혁이 대답했다. 진우현의 범행에는 2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서커스 종목 형태의 의식적 살인. 이건 그의 예술적 만족을 위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증거인멸을 위한 실용적 살인. 이건 자기 보호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진우현은 취조에서 12명의 의식적 살인은 시인했지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에나의 눈이 커졌다. 그 3명은 진우현이 죽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세영을 다시 만나봐야 해요. 11월 13일 강혁과 이에나는 보호시설에 있는 김세영을 면회했다. 김세영은 일주일 사이에 많이 달라져 있었다. 눈에 생기가 돌아왔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다. 강혁이 부드럽게 물었다. 김세영 씨 몇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김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혁이 물었다. 서커스에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걸 아셨죠? 김세영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네, 알았어요. 단장이 남자들을 유인하는데 저를 이용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관객 유치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단장이 무서웠어요. 한 번은 도망치려다 잡혔는데 그때부터 폭력이 시작됐어요. 강혁이 물었다. 단장 말고 다른 누군가가 이 일에 관여하고 있었나요? 김세영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강혁과 이에나가 동시에 긴장했다. 김세영이 말을 이었다. 단장의 아내예요. 강혁이 물었다. 진우현에게 아내가 있었습니까? 김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직접 서커스에 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로 단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단장은 그 전화를 받으면 항상 순종적으로 변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요. 강혁의 뇌리에 전류가 흘렀다. 진우현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었다. 그가 물었다. 그 여자분의 이름이나 목소리 특징을 기억하세요? 김세영이 대답했다. 이름은 들어본 적 없어요. 하지만 한 번은 단장이 실수로 스피커폰을 켜놓은 채로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12명을 채워. 그러면 문이 열려. 강혁이 되물었다. 12명을 채우면 문이 열린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김세영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단장도 무슨 뜻인지 물었는데 여자가 알 필요 없다고 했어요. 강혁과 이에나는 보호시설을 나왔다. 차에 오르자마자 강혁이 말했다. 진우현 뒤에 진짜 주모자가 있어요. 진우현은 실행자일 뿐이에요. 이에나가 말했다. 12명을 채우면 문이 열린다. 이건 무슨 의식 같은 건가요? 강혁이 생각에 잠겼다. 송태풍 박사에게 물어봐야 해요. 종교적이거나 의식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 돌아와 송태풍 박사에게 이 정보를 전했다. 송태풍 박사가 자료를 찾아보더니 말했다. 12명이라는 숫자는 여러 문화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기독교의 12사도, 점성술의 12별자리 등. 그런데 서커스와 연결시키면 좀 다른 맥락이 나와. 중세 유럽의 서커스는 원래 마녀와 악마의 축제로 여겨진 적이 있었거든. 그리고 일부 사이비 종교에서는 인신 제의를 통해 초자연적 힘을 얻는다는 믿음이 있어. 강혁이 물었다. 그러면 진우현의 아내가 사이비 종교의 교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송태풍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있어.
특히 12명을 채우면 문이 열린다는 표현은 전형적인 제2적 언어야. 문은 보통 다른 세계와의 연결을 의미하거든. 강혁이 이에나에게 말했다. 진우현의 결혼 기록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에나가 세종에게 조회를 의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진우현은 2016년에 결혼한 기록이 있었다. 배우자 이름은 오지연 1973년생 50살 여성이었다. 주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이었다. 이에나가 오지연에 대한 추가 정보를 검색했다. 오지연은 강남에서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센터 이름은 아카시아 명상원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힐링과 마음 치유를 표방하는 시설이었지만 회원제로 운영되며 가입비가 5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설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사이비 종교의 외피로 명상센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에나가 덧붙였다. 세종의 아카시아 명상원에 대한 온라인 리뷰와 댓글을 분석했는데 대부분이 극단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인생이 바뀌었다. 최고의 경험이었다. 같은 류의 리뷰만 있고 부정적 리뷰는 하나도 없어요. 강혁이 말했다.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이비 수법이에요. 강혁은 다시 형에게 전화했다. 형 진우현 사건에 배우가 있어. 오지연이라는 여자야. 진우현의 아내이고 강남에서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것 좀 파줘. 강민혁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혀가 오지연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잠깐만. 잠시 뒤 강민혁이 다시 말했다. 맞다. 이 여자 작년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적 있는데 불기소 처분받았어. 피해자가 갑자기 고소를 취하해서. 강혁이 물었다. 어떤 사기였어? 강민혁이 대답했다. 명상 프로그램에 2억 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업가가 고소한 건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며 취하했어. 전형적인 협박에 의한 취하 패턴이야. 강혁이 결심했다. 오지연을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11월 15일 강혁은 위장 신분으로 아카시아 명상원에 접근했다. 사업가 행세를 하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명상원은 청담동의 고급 빌딩 한 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내부는 고급스러웠고 향 냄새가 가득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명상과 호흡을 통한 힐링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강혁의 눈에는 전형적인 세뇌 기법이 보였다. 반복적인 구호, 집단, 동조, 암시적 언어 사용 등이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강혁은 로비에서 오지연을 만났다. 그녀는 키가 170cm 정도의 빼어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다. 나이는 50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젊어 보였다. 검은 긴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흰색 의상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는 범접하기 어려운 위엄이 있었다. 오지연이 강혁에게 다가왔다. 처음 오신 분이시죠? 어떠셨어요? 강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오지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진정한 깨달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상위 프로그램을 추천드려요. 물론 비용이 좀 들지만 투자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강혁이 물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오지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자신감과 무언가 숨기는 듯한 빛이 교차했다. 별도로 상담을 잡아드릴게요. 여기 제 연락처예요. 강혁은 명함을 받았다. 명상원을 나온 뒤 이에나에게 합류했다. 이에나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강혁이 말했다. 만났어요. 오지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카리스마가 상당하고 사람을 읽는 눈이 예리해요. 이에나가 물었다. 진우 형과의 연결고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직접적으로는 아직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어요. 명상원 내부에 별도의 방이 있었는데 일반 회원에게는 비공개인 공간이에요. 그 방 입구에 파피루스라는 글자가 작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에나의 눈이 빛났다. 파피루스. 서커스 이름과 같아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그날 밤 강혁은 다시 한번 모든 증거를 재검토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니었다. 오지연이라는 인물이 사이비 종교적 의식을 위해 인간 재물을 필요로 했고 남편 진우현의 서커스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었다. 서커스는 죽음의 무대였고 관객은 잠재적 재물이었으며 김세영은 미끼로 이용된 피해자였다. 그리고 12명을 채우면 문이 열린다는 말.
현재까지 한국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5명이었다. 이미 12명을 넘었다. 그렇다면 문은 이미 열렸는가? 아니면 아직 열리지 않았는가? 강혁이 세종에게 물었다. 피해자 15명 중 진우현이 시인한 12명의 살해일과 장소를 지도 위에 표시해줘. 세종이 결과를 내놓았다. 12개의 점이 한국 지도 위에 찍혔다. 강혁은 그 점들을 바라보다가 눈이 커졌다. 연결하면 형태가 나왔다. 12개의 점을 순서대로 연결하면 원형이 그려졌다. 서커스의 무대처럼 송태풍 박사가 화면을 보며 말했다. 원이야, 서커스 링이지. 그리고 원은 의식에서 결계를 의미해. 원을 완성하면 그 안에서 의식이 완성되는 거야. 강혁이 물었다. 원의 중심은 어디예요? 세종이 계산했다. 12개 점의 기하학적 중심은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이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부암동, 오지연의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세종이 조회했다. 결과가 나왔다. 오지연 명의로 부암동에 단독주택 한 채가 등기되어 있었다. 2020년 매입, 강혁이 일어섰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나 강혁은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았다. 강민혁에게 연락하여 수사 지원을 요청했고 강민혁은 오지연에 대한 별도 영장을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틀이 걸렸다. 11월 17일 영장이 나왔다. 강혁, 이해나, 송태풍 박사 그리고 이상훈의 수사팀이 함께 부암동 오지연의 주택으로 향했다. 강민혁도 직접 현장에 나왔다. 부암동의 주택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한옥 양식의 대저택이었다. 문이 잠겨 있었다. 경찰이 문을 열고 진입했다. 넓은 마당을 지나 본체로 들어섰다. 내부는 비어 있었다. 가구도 집기도 없었다. 그러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벽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바닥에 붉은색 원이 그려져 있었다. 원의 지름은 약 5m였다. 원 안에는 12개의 작은 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각 작은 원 안에 촛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큰 원의 정중앙에 제단 같은 돌 구조물이 있었다. 송태풍 박사가 제단을 살폈다. 여기 물기 같은 게 말라 있어. 피인지 확인이 필요해. 강혁이 벽면을 살폈다.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다. 피해자들의 사진이었다. 12장. 진우현이 시인한 12명의 사진과 일치했다. 각 사진 아래에 이름과 죽은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벽 반대편에 하나의 빈 액자가 있었다. 그 액자 아래에는 최종 재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강혁이 그 글씨를 읽었다. 12명이 원을 만들고 마지막 한 명이 원을 완성한다. 이해나가 말했다. 마지막 한 명,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혁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재단 뒤편 벽에서 작은 문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 좁은 통로가 나왔고 통로 끝에 다른 방이 있었다. 그 방에 들어선 순간 강혁은 멈추었다. 방 안에 사람이 있었다. 오지연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흰색 의상을 입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오지연이 입을 열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손님을. 경찰이 즉시 그녀를 체포했다. 오지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체포되면서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취조에서 오지연은 놀라운 진술을 했다. 오지연이 말했다. 12명의 재물이 원을 만들면 문이 열려요. 그리고 13번째 재물이 문을 통과하면 의식이 완성되죠. 13번째 재물은 바로 제 남편이에요. 우연히가 스스로 마지막 무대에 서는 거예요. 그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강혁이 물었다. 무슨 말입니까? 진우현이 스스로 죽는 것이 계획이었다고요? 오지연이 미소를 지었다. 네. 12명의 영혼이 원을 만들고 우연히가 그 중심에서 죽으면 모든 영혼이 해방되면서 저에게로 와요. 13개의 영혼을 흡수하면 저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어요. 강혁이 물었다. 진우현이 그걸 알고 동의한 겁니까? 오지연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우연히는 저를 사랑하니까요. 자기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다만 시기가 문제였을 뿐이에요. 12명을 채우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강혁은 취조실을 나와 이해나에게 말했다. 이건 사이비 종교의 전형적 구조예요. 교주가 신도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신도는 맹목적으로 따르는. 진우현은 오지연에게 완전히 세뇌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하지만 사법적으로는 진우현도 책임이 있어요. 실행자니까요. 강혁이 동의했다. 맞아요. 둘 다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한 번 더 뒤집어졌다. 11월 21일. 강민혁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혀가 진우현이 구치소에서 자해를 시도했어. 손목을 그었는데 발견이 빨라서 목숨은 건졌어. 그런데 자해 직전에 뭔가를 적어놨어. 강혁이 물었다. 뭘 적었어? 강민혁이 대답했다. 13번째는 내가 아니었다.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 진짜 13번째 재물은 따로 있다. 강혁의 등줄기에 한기가 흘렀다. 그가 말했다. 형 오지연이 거짓 진술을 한 거야. 진우현이 13번째가 아니라면 누가 13번째야? 강민혁이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진우현이 추가 진술을 하겠다고 해. 내일 면회 가능하도록 해줄게. 11월 22일. 강혁이 구치소에서 진우현을 면회했다. 진우현은 손목에 붕대를 감은 채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전의 광기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진우현이 말했다. 탐정님, 제가 말한 건 전부 진실이에요. 저는 정말로 12명을 죽였어요. 하지만 아내가 말한 13번째 재물 이야기는 달라요. 강혁이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진우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2명이 차면 당신이 마지막 무대에 서는 거야. 그러면 우리 둘 다 영원히 살 수 있어. 저는 그걸 믿었어요. 정말로 믿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아내가 구치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전화도 없었어요. 저를 버린 거예요. 강혁이 물었다. 진짜 13번째 재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진우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김세영이에요. 아내가 처음부터 노린 건 김세영이었어요. 강혁의 등이 차가워졌다. 왜 김세영이죠? 진우현이 대답했다. 아내가 서커스에 여자 단원을 두라고 한 건 미끼 역할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김세영을 특별히 지목해서 데려오라고 했어요. 왜냐면 김세영이 특별하대요. 깨끗한 영혼이라고 했어요. 부모도 없고 세상에 미련도 없는 순수한 영혼이 13번째 제물로 가장 적합하다고요. 강혁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김세영은 지금 어디 있죠? 그는 즉시 이에나에게 전화했다. 에나 씨 김세영의 현재 위치를 즉시 확인해 주세요. 이에나가 보호시설에 연락했다. 그리고 대답이 돌아왔을 때 이에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탐정님 김세영이 어제 퇴소했대요. 본인 요청으로 퇴소했다고 합니다. 강혁이 외쳤다.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요. 이에나가 보호시설 기록을 확인했다. 퇴소 시 보호자로 기재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한미라. 아카시아 명상원 소속 상담사였다. 강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오지연의 조직원이 김세영을 데려갔어요. 지금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강혁은 차에 올라탔다. 이에나가 운전석에 앉았다. 강민혁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다. 형 긴급이야. 오지연 조직이 김세영을 확보했어. 지금 부암동 주택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강민혁이 즉시 대응했다. 경찰 출동시킬게. 위치 알려줘. 이에나는 세종에게 한미라의 차량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이 3분 만에 답을 보냈다. 한미라의 차량은 현재 서울 종로구 부암동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부암동이에요. 가시죠. 이에나가 차를 몰았다. 시속 140으로 도로를 질주했다. 빨간 신호등도 안전을 확인한 뒤 통과했다. 그녀의 운전 능력은 이 순간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20분 뒤 부암동에 도착했다. 오지연의 주택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한미라의 차량이었다. 강혁이 차에서 내려 담장 쪽으로 달려갔다. 정문은 잠겨 있었다. 그러나 강혁의 추격 능력이 발동했다. 골목과 담장을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그의 능력이었다. 담장 왼편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그 가지가 담장 위로 뻗어 있었다. 강혁이 나무를 타고 담장을 넘었다. 마당을 가로질러 본 채 지하 입구로 달려갔다. 지하 문이 열려 있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지하의 의식 공간에 불이 켜져 있었다. 12개의 촛대에 모두 불이 붙어 있었다. 원의 중앙 재단 위에 김세영이 누워 있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약물에 의한 것으로 보였다. 재단 옆에 여성 2명이 서 있었다. 한 명은 한미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40대 여성이었다. 강혁이 소리쳤다. 그만,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물러서세요.
두 여성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한미라가 달아나려 했지만 이에나가 이미 뒤에서 진입하여 길을 막았다. 이에나는 한미라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제압했다. 강혁이 재단으로 달려가 김세영의 맥박을 확인했다. 살아 있었다. 호흡도 있었다. 약물에 의해 재워진 상태였을 뿐이었다. 3분 뒤 경찰이 도착하여 두 여성을 체포했다. 구급차가 와서 김세영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강혁은 지하 의식 공간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12개의 촛불이 아직 타고 있었다. 그는 하나하나 불을 껐다. 이에나가 옆에 왔다. 탐정님 끝났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김세영은 이틀 뒤 의식을 회복했다. 강혁과 이에나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김세영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혁이 말했다. 다행이에요, 김세영 씨. 이제 정말 안전합니다. 김세영이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따뜻한 빛이 떠올랐다. 감사합니다, 탐정님. 저를 2번이나 구해주셨네요. 강혁이 미소를 지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에나 씨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이에나가 김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사무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혁이 이에나에게 물었다. 에나 씨, 오지연이 체포된 상태에서 조직원들이 독자적으로 의식을 진행하려 한 거죠? 이에나가 대답했다. 네. 오지연이 사전에 지시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자신이 체포되더라도 의식은 완성시키라고. 그만큼 이 의식에 집착한 거예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광기는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아요. 전염되죠. 진우현도 오지연에게 전염되었고 조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소에 도착하자 나정희가 뉴스를 틀어놓고 있었다. 화면에 파피루스 서커스 연쇄살인 주모자 검거라는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다. 강혁은 자신의 의자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 김세영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진우현은. 그리고 유족들은. 강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사건은 끝났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이에나가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다. 탐정님, 오늘은 좀 쉬세요. 강혁이 커피를 받으며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에나 씨. 이에나가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요, 탐정님.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나와 합류했다. 이번 사건 정리 보고서 내가 작성할게. 자네들은 좀 쉬어. 나정희가 덧붙였다. 탐정님, 강민혁 검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혁아, 수고했다. 밥 한 번 먹자래요. 강혁이 웃었다. 응, 형한테 답장 보내줘. 이번 주 금요일 어떠냐고. 합정동 50층 사무소의 창밖으로 늦가을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붉게 타오르는 하늘 아래 검은 실루엣으로 보였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불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았다.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이 불빛은 계속 켜져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한 가지 더 밝혀진 진실이 있었다. 한 달 뒤인 2023년 12월, 재판 과정에서 오지연의 과거가 밝혀졌다. 오지연은 본명이 아니었다. 그녀의 본명은 박지연이었고 2000년대 초반에 일본으로 건너가 아사쿠사 서커스의 단장과 결혼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2014년에 그 단장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뒤 진우형과 다시 결혼했다. 전 남편의 사망 원인이 의문시되었지만 당시 일본 경찰은 자연사로 판단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것이었다. 아사쿠사 서커스에서 사망한 단원 4명의 시신에서도 손가락이 잘려 있었다는 사실이 일본 측 수사 기록에서 새로 발견된 것이다. 12명의 원. 그 시작은 일본에서부터였다. 아사쿠사 서커스에서 4명, 그리고 한국에서 8명이 추가되어 12명이 완성된 것이었다. 오지연은 20년 이상에 걸쳐 이 계획을 실행해 온 것이었다. 2명의 남편을 도구로 사용하여 첫 번째 남편은 사용이 끝난 뒤 죽였고 2번째 남편 진우현 역시 사용이 끝나면 13번째 제물로 바치려 했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김세영이 대상이 된 것이었다. 강혁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20년 동안 이 여자는 사람의 목숨을 수집해왔어요. 서커스라는 아름다운 외피 아래에서 이에나가 그의 옆에 서서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합니다. 막았으니까요, 탐정님.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애나 씨. 우리가 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합정동의 골목과 건물 위로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고 지켜주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50층 창문의 불빛은 겨울밤에도 꺼지지 않았다.